한국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뭔지 아십니까? 절약입니다. 새해마다, 생일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아껴야지. 그런데 지금 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한국인만 유독 집착하는 소비 패턴. 그걸 딱 끊는 5가지만 드립니다. 복잡한 재테크 없습니다. 딱 한 달만 따라해 보십시오. 통장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못 줄이는 걸까요? 작년 연말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좀 아껴보자. 식비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그런데 6개월 지나니 통장이 그대로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줄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절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실천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과 모으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의지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아끼려 해도 안 아껴지는지. 그 심리 구조. 둘째,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는 간단한 지표.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5가지. 복잡한 재테크 아닙니다. 60대인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더 쓰게 되는 사람들. 요즘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끼고 싶어 합니다. 저축도 하고 싶어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아껴지는 겁니다.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받으시는데 골프를 배우십니다. 한 달에 2~3번씩 치십니다. 해외여행도 1년에 2~3번은 꼭 가십니다. 차도 본인 소득에 비해서 좀 비싼 차를 타십니다. 외식도 자주 하시고 배달도 자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돈 좀 모으고 싶은데요. 왜 안 모여질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는 분들.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직장 생활이 지옥 같은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괴롭습니다.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회사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주말에도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든 나가고 싶습니다. 골프를 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3~4시간은 진짜 자유롭습니다. 인공장애물 하나 없는 자연 속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끼고 싶어도 안 아껴진다는 겁니다. 성장과 가능성의 부족.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성장과 가능성의 부족.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 이게 있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터가 지옥이 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능도 있어야 되고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가능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야죠. 집이 필요하면 집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가능만 있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공식.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 간단하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늘리든지 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자, 즉 가진 것만 늘리려 합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분모인 원하는 것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겁니다. 10년 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산도 늘었고 통장 잔고도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건 10년 동안 원하는 것이 더 빨리 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아반떼면 만족했는데 지금은 제네시스가 갖고 싶습니다. 10년 전에는 제주도 여행이면 만족했는데 지금은 유럽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10년 전에는 동네 식당이면 만족했는데 지금은 SNS에 나온 맛집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컨트롤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인생의 두 바퀴.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앞바퀴는 뭡니까? 가진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뒷바퀴도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뒷바퀴는 뭡니까? 원하는 것이 쓸데없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바퀴만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뒷바퀴도 같이 굴려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부자는 적은 생활비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려고 해도 안 아껴지는 이유. 첫째, 일상에서 성장과 발전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0대라고 성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가 생기면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골프 안 쳐도 괜찮습니다. 해외여행 안 가도 괜찮습니다. 비싼 외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 보겠습니다. 바쁘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 되시면 10초만 드릴게요. 한 달에 외식, 배달, 장보기. 이 중에 어디에 돈 제일 많이 쓰십니까?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재미있는 건 이게 한국인만 유독 심한 현상입니다. 일본은 외식비 비중이 우리보다 30% 낮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밥 한 끼의 관계의 의미를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밥 사고, 친구 만나면 밥 먹고, 고마우면 밥 사고, 미안하면 밥 사고, 밥이 관계가 됐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꿔볼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와 외식비가 위험한 이유, 엥겔 지수 이야기.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장 보러 마트 가면 정말 무섭다고들 하죠. 고물가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뭐가 많이 올랐는지 아십니까?
외식 물가입니다. 식재료 값도 올랐습니다만 외식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자주 시키고 외식 자주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엥겔 지수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아껴요? 요즘 세상에 돈 모으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엥겔 지수란 무엇인가? 엥겔 지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가 버는 돈 중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빵은 식생활비입니까? 커피숍에서 케이크 먹은 건 식생활비입니까? 과자는요? 디저트는요?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식생활비와 문화생활비를 합쳐서 월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왜 40%냐고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 50%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죠. 그런데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집세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식생활비와 문화생활비를 합쳐서 40%를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소득별 적정 엥겔 지수.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가 적정할까요? 제가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인 가구 기준입니다. 월 소득 350만 원 미만이시면 식생활비는 30% 이내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 3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시면 25% 이내로 쓰십시오. 500만 원 버시면 125만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이시면 20% 이내로 쓰십시오. 700만 원 버시면 140만 원 정도, 1000만 원 버시면 200만 원 정도입니다. 3인 가구시면 여기서 5% 정도 올려도 됩니다. 4인 가구시면 10% 정도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1인 가구가 제일 엥겔 지수 높습니다. 혼자 살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배달도 자주 시키게 되고 외식도 자주 하게 되거든요. 한 끼에 8,330원의 의미.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식생활비로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몇 끼를 먹습니까? 하루 3끼면 90끼입니다. 그런데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니까 한 달에 대충 120끼 정도 먹는다고 봅시다. 100만 원을 120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끼에 8,330원입니다. 자,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학교 급식 단가가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강원도 교육청 기준으로 4,240원입니다. 미역국에 콩나물밥에 제육볶음에 오이소박이에 계란찜. 이 정도 나옵니다. 한 끼에 4,240원으로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량으로 만드니까 가능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이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식생활비로 쓴다는 건 한 끼에 8,330원씩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냉장고가 말해주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어요. 알뜰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닙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다는 건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배달을 자주 시킨다는 겁니다. 외식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냉동실은 어떻습니까? 냉동실 구석구석 뒤져보면 뭐가 나옵니까? 언제 산 건지 모를 만두, 언제 만든 건지 모를 전, 언제 넣어둔 건지 모를 반찬. 이게 뭘 의미합니까?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영수증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나와 있습니다. 가구원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 1kg 이상 나온다? 그럼 엥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배달, 장보기의 함정. 우리가 돈을 쓰는 패턴을 한번 봅시다. 외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겁니다. 배달이 있습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장보기가 있습니다. 마트 가서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셀까요? 정답은 세 군데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이번 달 식비가 얼마 나갔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외식에 얼마 썼는지, 배달에 얼마 썼는지, 장보기에 얼마 썼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분 얘기할게요. 냉장고 점검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3주차쯤 제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했더니 배달앱을 일주일째 안 켰어요. 켜야 되나 싶은데 굳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거창한 변화 아닙니다. 그냥 굳이 안 켜지더라.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알으니까 그걸로 먹을 생각이 먼저 든 겁니다. 배달앱 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는 세 가지 지표. 자, 이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력 지수. 이게 뭐냐? 순자산 나누기 월평균 소비금액. 여러분이 가진 순자산을 한 달에 쓰는 돈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건 부채를 뺀 겁니다. 순수하게 내가 가진 자산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비금액은 내가 한 달에 쓰는 모든 돈입니다. 이 지수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지금 가진 자산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게 12개월 미만이면 1년 버티기. 위험합니다. 60개월이면 5년 버티기. 중산층입니다. 120개월 이상이면 10년 버티기. 부유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자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든든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순자산이 3천만 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씁니다. 3천만 원 나누기 200만 원은 15개월. 15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빈곤층은 아니지만 아직 서민층입니다. 박 씨는 순자산이 1억 있습니다. 한 달에 165만 원을 씁니다. 1억 나누기 165만 원은 약 61개월. 5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중산층 진입입니다. 최 씨는 순자산이 3억 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을 씁니다. 3억 나누기 800만 원은 37.5개월. 3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서민층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 3억을 가진 최 씨가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력 지수로 보면 1억을 가진 박 씨가 제일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지표입니다. 차량 가격 비율. 저는 이걸 허세지수라고 부릅니다. 차량 가격 나누기 월소득 6개월치.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면 차량 가격이 2,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반떼가 2,200만 원 정도 하니까 지수가 0.91 정도 나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를 탄다? 5천만 원짜리를 탄다? 그럼 지수가 2가 넘습니다.
위험합니다. 제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월 소득 400만 원 이하면 광역시나 수도권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지표입니다. 차입질량지수. 총신용대출 나누기 월소득 3개월치. 여기서 총신용대출이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빼는 겁니다. 그건 주거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원금이 보존되는 대출이니까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부. 이런 것들의 합입니다. 이 지수가 1.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대출 총액이 월소득의 4.5개월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월 소득 400만 원이면 신용대출이 1,800만 원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은 빚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표, 아까 말씀드린 엥겔 지수입니다. 식생활비 나누기 월소득. 이게 25%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문화생활비까지 합쳐서 40%를 넘으면 심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제력 지수, 순자산 나누기 월평균 소비금액, 허세지수, 차량 가격 나누기 월소득 6개월치, 차입질량지수, 총신용대출 나누기 월소득 3개월치, 엥겔지수, 식생활비 나누기 월소득. 경제력 지수는 몇 개월입니까? 허세지수는 1 이하입니까? 차입질량지수는 1.5 이하입니까? 엥겔지수는 25% 이하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자, 이제 우리의 통장 잔고를 지켜줄 가장 쉬운 방법. 엥겔지수, 즉 식생활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루틴입니다. 그냥 이 5가지만 반복하세요. 저절로 돈이 모입니다. 첫 번째, 냉장고 점검을 습관화하라.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점검하십시오. 일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아침이든 정해진 시간에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냉장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건 없는지, 너무 오래된 건 없는지, 곧 상할 것 같은 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단을 계획하십시오. 냉장고에 이게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이걸로 요리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장보기가 줄어듭니다. 배달시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냉장고는 그냥 음식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마트는 배부를 때 목록 들고 가라. 마트에 갈 때는 2가지를 지키십시오. 첫째, 배부를 때 가십시오. 배고플 때 마트 가면 뭐든지 다 맛있어 보입니다. 만두도 맛있어 보이고, 소시지도 맛있어 보이고, 라면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사게 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가십시오. 식사 직후에 가십시오. 둘째, 살 것을 메모해서 가십시오. 참기름, 생선, 라면, 두부, 계란. 이렇게 적어서 가십시오. 요즘은 다들 적지 않고 대충 가십니다. 그래서 시식 코너에서 발이 멈춥니다. 마케팅 용어에 풋 인 더 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발 들여놓기 전략입니다. 하나만 먹어보고 가세요. 안 사도 돼요. 이렇게 시식을 권하면 사람들은 먹게 됩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큰 부탁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식을 한 사람은 그 제품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걸 피하려면 목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것만 사러 왔어. 이것만 사야 돼. 이렇게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외식, 배달, 장보기 예산을 분리하라. 예산을 세 개로 나누십시오. 외식 예산, 배달 예산, 장보기 예산. 예를 들어 한 달 식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외식 예산 30만 원, 배달 예산 20만 원, 장보기 예산 5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산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외식 예산 30만 원이 다 떨어졌으면 이번 달은 더 이상 외식 안 하는 겁니다. 배달 예산 20만 원이 다 떨어졌으면 이번 달은 더 이상 배달 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통제가 됩니다. 그냥 이번 달 식비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모릅니다. 예산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쓰십시오. 이게 살림하는 재미입니다. 네 번째,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시켜라. 이건 특히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후배 들어왔다고 무조건 밥 사지 마십시오. 동료랑 밥 먹을 때 무조건 내가 내지 마십시오. 더치페이 하십시오. 아니, 선배가 후배한테 어떻게 밥을 안 사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가 한 번 사고, 다음엔 후배가 한 번 사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선배만 계속 사는 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후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셨으면 한 번은 후배한테 얻어 드십시오. 야, 오늘은 내가 사라. 삼겹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배의 체면이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엔겔 지수도 지켜집니다. 다섯 번째, 일상에서 성장 습관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성장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다든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이런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성장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안 쳐도 괜찮습니다. 여행 안 가도 괜찮습니다. 비싼 외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상이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간단합니다. 냉배 예번성, 냉장고, 배부를 때, 예산 분리, 번갈아 사기, 성장 루틴. 휴대폰에 메모하세요. 냉배 예번성. 이것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엔겔 지수는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진짜 부자의 조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힘.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순자산 4억 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씁니다. 두 번째 사람, 순자산 3억 있습니다. 한 달에 550만 원 씁니다. 세 번째 사람, 순자산 1억 있습니다. 한 달에 165만 원 씁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력 지수, 순자산 나누기 월 평균 소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 4억 나누기 800만 원은 50개월. 두 번째 사람, 3억 나누기 550만 원은 54.5개월. 세 번째 사람, 1억 나누기 165만 원은 61개월. 진짜 부자는 순자산 1억을 가진 세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달에 800만 원을 써야 행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달에 165만 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롭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원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진짜 재테크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 이 공식을 다시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자, 가진 것만 키우려고 합니다. 더 벌려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분모, 즉 원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원하는 것이 쓸데없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60대에도 가능성은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60대인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이제 늙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60대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적은 생활비로 행복을 느끼는 능력. 저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진짜 행복한 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계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써도 행복했습니다. 비싼 차 안 타도 괜찮았습니다. 해외여행 안 가도 괜찮았습니다. 명품 안 사도 괜찮았습니다. 일상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가능과 가능성의 균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능도 있어야 되고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가능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능성은 뭡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가능만 있고 가능성이 없으면 현재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가능성만 있고 가능이 없으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꿈만 꾸고 실천은 안 하게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갖추되 앞으로의 가능성도 키워나가는 것. 이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왜 안 아껴지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상에서 성장과 가능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둘째, 내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를 알았습니다. 경제력 지수, 순자산 나누기 월평균 소비금액, 허세지수, 차량 가격 나누기 월소득 6개월치, 차입질량지수, 총신용대출 나누기 월소득 3개월치, 엥겔지수, 식생활비 나누기 월소득. 이 네 가지 지표로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할 습관을 알았습니다. 냉배 예번성. 5가지입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점검. 둘, 배부를 때 목록 들고 마트 가기. 셋, 외식 배달 장보기 예산 분리. 넷, 더치페이 문화 정착. 다섯, 일상에서 성장 습관 만들기. 넷째, 진짜 부자의 조건을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다섯째, 60대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딱 5가지만 반복하십시오. 냉장고 점검, 배부를 때 목록 들고 마트 가기, 예산 분리, 더치페이, 성장 루틴. 이 5가지 3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재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자동으로 모입니다. 구조를 안 바꾸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냉장고를 점검하는 것, 목록을 들고 마트에 가는 것, 예산을 분리하는 것, 더치페이를 하는 것, 성장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게 다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자동으로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게 있으면 쓸데없는 소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60대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70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80대는 진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십시오. 지금 당장 예산을 나눠보십시오. 시작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휴대폰 메모장 여시고 딱 5글자만 적으십시오. 냉, 배, 예, 번, 성. 그리고 오늘 저녁 냉장고 문 한 번 여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 마트 가실 분은 메모 하나 적으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내일도 성공입니다. 하나씩입니다. 천천히 갑시다. 5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되어도 성공입니다. 냉장고 점검만 하셔도 됩니다. 배부를 때 마트만 가셔도 됩니다. 예산 분리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냉배에 3개 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답글 달겠습니다. 냉장고 점검만 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아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듣는 수천 명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응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실천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동년배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허세를 버리고 진심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이들의 품격,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